네,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6년 4월 4일 날 치러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험들은 어떻게 봤나? 가장 궁금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보셨나? 제가 볼 적에는 난이도 문제에서는 한 중? 근데 한 두 문제 정도가 좀 뭐 그래프도 있고 막 그림 같은 게 나와서 조금 당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문을 보면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항시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죠. 선생님이니까 쉽죠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단락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재배 개설, 뭐 작물의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단락마다 몇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보자. 재배 개설 1문제, 작물의 유전성 5문제, 재배 환경 8문제, 재배 기술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항시 나오는 거 뭐야? 재배 개설은 보통 1문제씩 출제가 되었죠. 1문제. 변함없이 이번에도 재배 개설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됐고 유전성에서 5문제, 환경과 기술에서 몇 문제? 8에서 6이면 몇 개? 14문제. 그럼 뭐야? 20문제에서 14문제면 한 70% 차지하는 거지. 그치? 70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변함없죠. 환경과 기술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근데 환경과 기술은 어렵진 않죠. 뭐 이해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러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암기할 부분이 많더라. 암기할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항시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게 뭐야? 메모장을 만들어서 항시 메모를 해라. 그리고 시간 있을 적에 뭐 차 안에서든 어디든 시간 있을 적에 암기장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작물의 유전성 뭐 5문제인데 작물의 유전성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의 유전이라는 건 우리가 뭐 DNA, RNA, 뭐 육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품종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다른 이런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 같이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작물의 유전성은 교재만 잘 보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점수 획득에는 저는 작물의 유전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유전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 같이 응용력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런 데 외울 게 많잖아. 뭐 광환경, 온도 환경, 뭐 대기 환경, 수분 환경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뭐야? 암기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 근데 유전성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전성도 작물의 유전성도 주의 깊게 열심히 보셔서 이곳에서도 꼭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 개설에 하나, 유전에서 5개, 환경과 기술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됐더라. 그러면 이번에 2026년 4월에 치러진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1번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 어떤 걸 물어봤어? 자,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짧은 벼의 기상 생태형은 무엇이냐? 조건이 뭐야?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짧은 벼의 기상 생태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어. 기상 생태형, 벼의 기상 생태형의 분류를 아래에다가 상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볼까? 우리가 BLT, 그 다음에 T, 온도가 대문자인 것, 그 다음에 광이 대문자인 것, 그 다음에 기본 영양 생장이 대문자인 것,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공부한 거죠. 소문자는 뭐를 의미한다 해서? 소문자. 소문자는 뭐야? 해당 특성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이랬죠. 소문자는 뭐 B, L, T 이런 거는 이런 소문자는 뭐라 했어? 특성. 그 해당 특성이 약하다는 의미다. 해당 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특성이 약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약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볼까? 하나하나.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소문자 BLT형. BLT형. 그러면 뭐야? 기본 영양 생장성, 강광성, 감온성이 모두 작은 거야. 그렇죠? 다 소문자니까. 모두 작아서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짧은 것, 이것을 우리가 소문자 BLT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답은 나왔네. 처음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생육기간이 짧은 별 기상생태형은 무엇이냐? 소문자 BLT다. 소문자 BLT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이라는 얘기죠. 4번. 그러면 보는 길에 나머지도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감온형이야. 감온형. 온이 뭐야? 여기서 온도를 얘기야. 온도. 그러면 뭐가 작아? 소문자 B하고 L이죠. 그러면 뭐야? 기본 영양 생장성과 관광성이 적고 무엇이 커? 감온성이 크지. 감온성이 크면 어떻게 되냐? 생육기간이 주로 감온성에 지배되는 것. 그것을 BL, T는 대문자로 쓰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감광형. 이게 반대겠지? 이번에는 뭐야? 기본 영양 생장성과 온도가 작지. 온도가 작고 그 다음 뭐가 큰 거야? 관광성이 커서 생육기간이 주로 관광성에 지배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감광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거 보자. 이번엔 B가 대문자야. 나머지 LT는 소문자죠. 그러면 뭐야? 얘에 의해서 지배되겠지? 그치? L과 T에 대해서는 작으니까. 그래서 또 읽어보자. 기본 영양 생장성이 크고 뭐가 작아? 감광성과 감온성이 작아서 생육기간이 주로 어디에 영향을 받아? 기본 영양 생장성에 지배되는 것, 지배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문자 B, 소문자 LT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소문자인 경우, 대문자인 경우에 대한 성격을 알면은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숨을 돌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 첫 문제가 어렵잖아요. 첫 문제가 어려우면 이제 긴장하게 되고 그걸 질질 붙들고 있어 이제. 앞에 문제 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야, 이거 1번 문제부터 이거 모르는데 이거 1번 틀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1번 문제에서 목숨을 걸어, 목숨을. 뒤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1번 문제 몰라, 2번 문제 몰라, 3번 문제 몰라, 4번 알아, 5번 알아. 그러면 모르는 거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얘 붙들고 매여있지 말라고. 시간 없어. 응? 그러면은 가는 거야, 뒤로. 가서 20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나 돌아오면. 앞에 거에 대해서 너무 붙들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항시 모르는 건 딱딱 체크하고 바로 뒤로 넘어가시고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스무스하게 아주 편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마음이 편하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자. 작물의 진화 과정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야? 이거 재배 개설에서 나왔네. 그치? 작물의 진화 과정에서 작물의 진화, 작물의 분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격리에 해당하는 거야. 격리 또는 뭐라 그래? 우리가 고립이라고 했죠. 고립, 뭐 격절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격절. 그러면 격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유전적 교섭이 생기지 않는 단계. 2번. 도태와 적응을 통해 순화하는 단계. 3번. 새롭게 발생한 유전자형의 생태 조건에 적응하는 단계. 4번. 자연 교잡과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하는 단계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작물의 진화, 분화에는 순서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제일 먼저 변이가 일어나죠. 변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도태하고 적응이 되죠. 그러면 도태된다는 건 뭐야? 도태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야. 도태는 없어져. 그럼 적응만 넘어가는 거지. 적응만 넘어가면 적응이 또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여기서 순화가 되겠죠. 순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격리다.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격리. 변이. 유전 변이가 발생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자연 교잡과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는 게 몇 번? 1번.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도태와 적응을 통하는 거야. 근데 도태는 없어지는 거. 적응은 더 잘 적응하고 할 수 있게 가는 게 뭐야? 순화. 순화 다음에 가는 게 격리다. 이렇게 돼서 격리를 격절 또는 고립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격리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책을 보면 격절 아니면 고립, 뭐 격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아래다가 여러분들이 책을 안 찾아봐도 되게끔 여기다 상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분들은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또 다음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에 보기 좋잖아. 그렇죠? 이렇게 변이, 도태, 적응, 순화, 격리로 끝나버리면 다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상세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격리를 한번 보고 가자. 격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가자. 자, 적응된 유전자 형들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유전자 교섭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을 격리라 그런다. 격리. 그럼 격리는 어떤 종류가 있냐 보니까 지리적 격리, 생리적 격리, 인위적 격리가 있더라. 지리적, 생리적, 인위적. 근데 보통은 이제 지리적 격리하고 생리적 격리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하나 뜻을 볼까? 지리적 격리. 항시 제가 뭐라 했어요? 문장을 잘 가. 그 지문 안에 답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죠. 답이 내포되어 있다. 뭐야? 지리적 격리. 아, 그럼 얘는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호간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것.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 격리, 지리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리적 격리는 뭔가 보자.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생리적으로 격리를 하는 거야. 뭐야? 개화기의 차이나 교자, 불능 등의 생리적인 원인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리적 격리라고 표현한다. 마지막에 있는 거 인위적 격리. 인위적으로 유전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유전자의 형과의 교섭을 방지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의 의미를 아시고 격리에는 이렇게 지리적 격리, 생리적 격리, 인위적 격리가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 푸셨죠?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 문제. 작물의 습해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찾으라 했어? 뭘 표시하라 했어? 항시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달라 했어요. 마음이 급하다면 이 뒤에를 안 읽어 그냥. 작물의 습해 대책에 대해서 습답에서는 휴립제비 시취한다. 딱 그냥 앞에 게 답이니까 동그라미를 쳐버린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항시 뒤에를 잘 보라 했어. 글을 맨 뒤에까지 다 읽으란 말이야. 뭐에 대해서? 습해. 습해가 뭐야? 습해. 우리가 재배 환경에서 수분에 대해서 공부할 적에 이걸 공부를 했죠. 습해 재배 환경에서 공부할 적에 습해를 봤죠. 습해는 뭐야? 수분이 많은 거지. 과습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과습 상태가 지속된다. 습해는 과습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됐어? 습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됐지. 산소가 부족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생리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습답에서는 휴립재배를 실시한다. 2번, 부식 또는 토양 개량제를 시용한다. 3번, 황상근 비료를 시용하고 심층 시비를 한다. 4번, 과사나 석회를 종자에 분해해서 파종하거나 토양에 혼입한다. 아주 여기 상세하게 습해 대책을 올려드렸는데 습해 대책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습해 대책. 습해나 한해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죠. 재배 환경 중에서.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한다? 항시 기억을 한다.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습해야. 아까 뭐였어? 과습 상태야. 그러면 뭐야? 배수가 뭐야? 물을 빼주는 거잖아. 습하니까 물을 빼줘야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 반대가 뭐야? 수해. 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거 우리가 수해를 하잖아. 수해는 뭐야? 수해는 관수를 해줘야지. 이번에 물을 빼줘야지. 수해는 물을 빼주는 거고 습해는 배수를 해준다. 배수를 해주는 거야. 그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대책을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습해 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대책으로는 배수 있고 그 다음엔 정지, 밭에서는 휴립-휴파, 그 다음에 습답에서는 휴립재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휴립-휴파가 뭐야? 우리가 여기다 그려볼까? 이렇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야? 휴가 밭 전자에
토가 둘이야. 밭에 흙을 올려준다는 얘기야. 흙을 올려준다는. 이렇게 높이 해가지고 여기 하는 게 휴리휴파. 여기다가 파종하는 거. 얘가 휴리휴파. 이렇게 하는 게. 휴리휴파. 여기 하는 건 휴리고파. 밑에다 하는 거야. 고파. 골에다가 하는 거. 휴립은 두둑을 올려준다는 거지. 올린 곳에다 파종하는 걸 우리가 휴립휴파라 그런다. 휴립휴파. 그 다음에 토양 개량 재료는 객토. 개량으로는 뭐 객토를 한다든가 부식. 그 다음에 토양 개량제를 시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내습성 작물과 품종을 선택한다. 내습성 작물. 내습성. 우리 많이 들은 거죠. 내건성, 내습성, 내한성 많은 얘기했죠. 그건 뭐야? 이 내자가 무슨 내자라 했어? 내습성. 견딜 내자라 했잖아. 견딜 내자다. 견딜 내자. 그러니까 뭐야? 이 습한 데에 잘 견디는 작물과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습해 대책일 수 있다.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엔 12문제. 미숙 유기물과 미숙 완숙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퇴비가 푹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야? 황상근 비료 시용을 피한다. 이 황이 들어간 황상근 비료 시용을 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 이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상근 비료는 시용을 하지 않는다. 시용을 피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표층 시비라는 거야. 표층 시비를 하여 뿌리를 지표면 가까이 유도한다. 이것 또한 습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 과산화석회를 시용한다. 과산화석회. 과산화석회가 뭐야? CaO2죠. CaO2. 그러면 과산화석회를 시용을 해.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야? 과산화석회를 종자에 분해해서 파종하거나 토양에 혼입하면 산소를 방출하여 습지에서 발화 및 생육을 촉진한다 했어. 저기서 말씀드린 대로 과산화석회는 CaO2야. 그럼 뭐야? 산소를 갖고 있잖아. 산소를 방출하는 거야. 아까 습해가 뭐야? 과습 상태가 됨으로써 산소가 부족하잖아. 근데 저렇게 과산화석회를 시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산소가 방출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습해 대책에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분이라는 것은 종자에 분이한다. 과산화석회를 이렇게 그 종자에다가 입힌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습해 대책은 이렇게 배수, 정지, 토양 개량, 내습성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이런 시비에는 황상근 비료 시용을 피한다. 그 다음에 과산화석회를 시용한다. 이것이 습해 대책의 모든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습해 대책도 자 정리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습해 대책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4번 가보자. 문제 4번.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재배 환경에서 광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 출제가 됐는데 어떤 문제?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뭘 찾으라 했어? 이번에 옳은 것을 찾으라 했어. 이래서 저기 표시를 하라는 거야. 앞에서 어떻게 나왔어? 옳지 않은 것이었잖아. 이번에는 옳은 것을 찾아라야. 그렇기 때문에 항시 표시를 해 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광보상점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흡수보다 방출이 많다. 2번.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의 호흡량을 더한 값이다. 3번. 광포화점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된다. 4번. 일반적으로 음지식물은 양지식물보다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모두 높다. 이거는 여러 개를 다 합쳐놨네요. 광보상점 문제, 광포화점, 그 다음에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에서의 광보상점과 포상점의 성격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하나하나 볼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광보상점이 뭐야? 광보상점은 이산화탄소 흡수와 방출이 많다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흡수하고 방출이 어때? 같은 거지. 같은 것을 방출이 같았을 적의 상태를 우리가 그 지점을 우리가 광보상점이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의 호흡량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가면 요거를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요거를 우리가 외견상 광합성량
광합성량. 얘는 호흡량. 호흡량. 근데 얘네 둘을 합쳐서 뭐라 그래? 이렇게 외견상 광합성량과 얘를 합쳐서 총광합성량이라 하죠. 총광합성량. 그쵸? 광합성량. 근데 총광합성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총광합성량. 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진정광합성량 이렇게 돼 있죠. 진정광합성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외견상 광합성량은 뭐라 그래? 외견상 광합성량. 그걸 뭐라 그래? 순광합성량 이러죠. 얘는 순광합성량. 그렇지? 그래서 뭐랬어? 순광합성량은 뭐야? 외견상 광합성량을 물어보는 거지.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의 호흡량을 더한 거야? 아니지. 순광합성은 총에서 뭐야? 호흡량을 더한 게 아니라 뺀 거잖아. 외견상 광합성, 순광합성의 호흡량을 합친 것이 총광합성량이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어떻게 물어봤나? 순광합성량은 총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더한 것이다가 아니야? 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몇 번? 2번이 틀렸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광포화점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된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쵸? 3번은 오르신 말씀. 그러면 4번 보자. 이거 어차피 그래프 그린 거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자, 이번에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음지식물과 양지식물 하면 여러분 떠올리죠? 그림이 생각이 나시나요? 뭐 또 제가 왜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자로 가자. 그림이 조금 안 예쁘니까 다시 그려볼까? 이걸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은 요색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따지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해? 얘는 음지식물. 그쵸?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양지식물. 얘는 양지식물이야. 양지식물.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할까? 여기는 뭐야? 여기서 보면 광포상점. 그쵸? 여기는 뭐야? 이렇게 하면 광포화점. 그럼 누가 광포상점과 포화점이 높은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광이란 얘기고, 광. 그리고 여기는 광합성.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은 이 그래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광보상점도 음지보다 높고 광포합점도 음지보다 높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고로 이렇게 하자. 고로 양지식물은 광보상점이 높죠. 광포화점도 높다. 그게 양지식물이야. 높아. 높은 거를 다른 화살표로 했네요. 얘 높아. 그럼 이번에 음지식물 보자고. 음지식물은 어떻게 됐어? 음지식물은 광보상점도 낮고 광포화점도 낮다.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에서는 양지식물이 광보상점과 포화점이 높고 음지식물이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다. 근데 뭐라 할 수 있는 음지식물은 양지식물보다 광보상점과 포화점이 높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아닌 거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몇 번이야? 옳은 거 찾으라 해서 얘죠. 1번은 광보상점은 이산탄소의 흡수와 방출이 같을 때의 지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총 광합성량, 순광합성량, 그 다음에 이게 외견상 광합성량 뭐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 문제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어렵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보자. 5번 문제.
5번 문제. 영양 번식과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뭘 찾으라 했어?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 옳지 않은 것. 무엇에 대해서? 영양 번식과 조직 배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다양한 영양기관과 생식기관뿐 아니라 단세포도 조직 배양에 사용한다. 뭐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치요? 2번. 녹지삽과 숙지삽은 과당 영양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접목의 일종이다. 녹지삽과 숙지삽이 뭐야? 녹지삽과 숙지삽은 뭐야? 접목이 아니고 삽목이잖아, 삽목. 그죠? 그럼 얘가 아닌 거네. 접목의 일종이 아니라 삽목이다, 삽목. 그러면 녹지삽은 뭐고 숙지삽은 뭐야? 녹지는 풀 때. 그렇죠? 풀은 연한 줄기를 이용해서 삽목이 뭐야? 꺾어지잖아, 꺾어지. 꺾어지. 그렇죠? 꺾어지. 녹지삽. 연한 줄기를, 녹색이니까 연한 줄기를 이용해서 꺾어지 하는 거. 숙지삽은 좀 오래된 거잖아. 그렇죠? 숙지삽은 조금보다 얘보다는 좀 굳은 줄기라고 봐야 되겠죠? 굳은 줄기를 이용해서 꺾고자 하는 것. 그래서 녹지삽과 숙지삽은 접목이 아니라 삽목의 종류다. 삽목이라는 것은 꺾고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접수와 대목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변이를 접목변이라고 한다. 옳으신 말씀. 4번. 약배양을 이용하면 동형접합제 확보로 일정 연한이 단축이 되더라. 얘 또한 옳으신 말씀이다. 뭐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죠.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번 문제. 품종 육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 옳지 않은 것. 품종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형매교배는 같은 집단에서 유래한 자식계통 간 교배이다. 형매교배. 일단 형매교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야. 형매교배가 뭘까? 형제끼리, 자매끼리.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형매. 교배. 그러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뭐 이런 거. 그거를 우리가 형매 교배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식 계통 간 교배이다 이거죠. 기본 집단에서 유래한 자식 계통 간 교배이다. 이건 뭐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2번. 계통은 잡종 집단에서 특성이 다른 개체를 선발하여 증식한 개체군이다. 얘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4번. 영양번식 작물에서 영양계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계는 유전적으로 잡종 상태라도 그대로 신품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자,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왜 틀렸나 보도록 합시다. 근교계는 계통 중에서 유전적으로 고정된 동형접합체다 이랬어. 자, 여기다 친절한 귀리쌤이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근교계 볼까? 단순히 계통 중 유전적으로 고정된 동형 접합체가 아니라 자가 수분을 반복적으로 시시하여 유전적으로 고정시킨 그런 계통을 우리가 근교계라 그런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게 워낙 맞으니까 만약에 얘를 모른다 해도 찾기는 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문제까지 하고 이제 7번으로 가봅시다. 7번. 토양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 토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어. 무엇에 대해서? 토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스터블 멀칭은 건조 지방에서 풍식과 수식을 경감시킨다. 풍식과 수식을 경감시킨다. 이건 뭐야? 옳으신 말씀. 2번. 녹색 필름의 멀칭은 투명 필름 멀칭보다 지온 상승 효과는 크고 잡초 발생 억제 효과는 낮다 이랬어. 누구보다? 투명한 것보다. 자, 그거는 여기다 아래다가 상세히 투명과 흑색과 녹색을 다 써드렸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자, 그러면 투명 필름부터 보자. 투명 필름. 투명한 거야. 그럼 뭐야? 광을 잘 투입하겠죠. 잘 투과시키죠. 광을 잘 투과시키면 어떻게 돼서? 지온이 상승하겠지. 지온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잡초 발생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는 거야. 잡초 발생이 많아지더라. 잡초 발생이 많아지는 것, 그게 투명 필름의 특징이다. 그러면 흑색 필름은 뭐냐? 검은 필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보니까
검은색 뭐야 우리가? 광을 잘 흡수하잖아. 모든 광을 잘 흡수해. 그러다 보니까 지온 상승 효과는 적어. 그러나 잡초 발생 억제 효과는 크더라. 그래서 흑색 필름 우리가 그 TV 같은데 보면은 뭐 6시 내 고향 뭐 생생 뭐 이런 거 보면 그 농촌에 가면은 그 흑색 필름 해놓은 거 많이 보시죠. 바닥에다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잡초 발생이 문제예요. 잡초 발생. 잡초는 정말 뭐 뽑고 돌아서면 다시 자라는 게 잡초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가수분이 잡초란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아무리 밟아도 자라는 게 잡초잖아요. 그래서 잡초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해요. 요즘에 농촌에 보면은 다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내가 여기다 무슨 다른 걸 심었어. 내가 심은 작물보다 잡초가 더 많이 자라 그냥. 어느 때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잡초 때문에 내가 심은 작물은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런 잡초는 이렇게 흑색 필름을 깔아서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명과 흑색 필름은 이러한 특징인데 그러면 녹색 필름은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다. 녹색 필름. 녹색광과 적외 광을 잘 투과시키고 청색광과 적색광을 강하게 흡수하며 잡초를 거의 억제하는 것. 잡초를 거의 억제하는 것이 누가? 녹색 필름이야. 잡초. 여기서 보면은 녹색이 잡초를 거의 억제하고 그 다음에 흑색이 잡초 발생 억제에 효과가 큰 거야. 그 다음에 투명은 잡초 발생이 많아진다 했어. 투명한 거. 광은 잘 투과시키지만 그래서 지온 상승 효과도 있지만 잡초 발생이 많아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 녹색 필름을 보면 지온 상승 효과는 투명 필름, 흑색 필름의 중간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책에는 보니까 녹색 다음에 뭐 투명, 흑색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이 그냥 투명 필름과 흑색 필름의 한 중간 정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뭐야? 녹색 필름의 멀칭은 투명 필름 멀칭보다 지온 상승 효과는 그거 잡초 발생 억제 효과가 낮다가 아니잖아. 잡초는 뭐야?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가장 높다는 거다. 억제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녹색 필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이번 8번 문제. 8번 문제. 이번에 필수 영양소인 아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건 뭐야? 우리 어디서 배웠어? 토양 환경에서 무기 원소에 대해서 배웠죠. 무기 원소, 필수 원소, 다량 원소 이런 공부할 적에 봤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모두 고르라는 것. 근데 여기는 두 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한 서너 개씩 나와봐봐. 그냥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 모두 고르라는 것이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 아연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아연에 대해서 물어봤어. 트립토판 합성에 관여하여 식물 생장 호르몬인 옥신의 생성을 돕는다. 맞죠? 아연에 대한 거야. 트립토판 합성에 관여를 해서 그 다음에 옥신의 생성을 돕는 것 그게 무엇이다? 아연이다. 두 번째. 식물체 내 이동성이 매우 좋아 결핍 증상이 주로 노엽에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연은 뭐야? 이동성이 좋은 게 아니라 낮죠. 낮으면 어떻게 돼? 결핍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 노엽이 아니고 신엽, 뭐 어린 잎, 뭐 이런 거죠. 어린 잎.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옳지 않은 거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동성이 좋으면 결핍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 노엽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동성이 낮으면 결핍 증상이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나더라. 이거는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동성이 좋은 거, 이동성이 낮은 거 이런 공부를 했죠. 이동성이 좋은 것은 주로 노엽에서 먼저 나타나고 이동성이 낮은 것은 주로 어린 잎부터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은 맞았어. 그럼 얘는 뭐야? 기억 안 들어간 건 다 버려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쉽잖아. 니은 들어간 것도 안 되네. 니은 들어간 것도 안 돼. 왜? 니은이 틀린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답은 2번이 나왔네. 그쵸? 2번이 나왔네. 자, 그렇지만 디귿을 보도록 하자. 질산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 콩가 작물의 질소 고정에 관여한다. 질산환원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 콩가 작물의 질소 고정에 관여한다. 이건 뭐야? 이거 무기원소는 뭐야? 뭐라 했어 이거? 몰리브덴이지. 몰리브덴. 그럼 디귿도 아닌 거잖아. 디귿도 아니더라. 그러면 니은 아니고 디귿 아니면 뭐야? 기억과 리을이야. 답은 2번 나왔네. 그치? 그 다음
리을도 보고 가도록 하자. 엽록소 형성에 관여하고 개표하면 황백화, 괴사, 조기 낙엽을 초래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무기 성분, 무기 원소 볼 적에 이렇게 성분마다 원소마다의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필수 원소, 비필수 원소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필수 원소가 아닌 비필수 원소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게 뭐였어? 규소가 있었죠. 규소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아주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자. 9번 문제. 그림은 박과 채소의 접목 방법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접목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직선 화살표는 접목 클립을 씌우는 위치이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제가 합접, 삽접, 호접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어요. 우리가 답안을 보면은 뭐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 했어? 호접이랬잖아. 호접. 호접은 뭐라 했어요? 한문으로 여자가 자식을 안고 있는 거. 그거 좋은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해라 이거죠. 호접은 이렇게 여자를 표현하는 여와 자식을 나타내는 한문. 이게 호자거든. 좋다는 얘기지. 여자가 자식을 안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호접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합접이라 해서 합접. 접수와 대목을 비스듬히 잘라서 맞붙이고 클립으로 고정하는 방법. 이거는 뭐냐? 합접이다. 합접. 합접. 그럼 가운데 거는 뭔가 볼까? 대목의 생장점을 제거한 후 위에 여기 생장점을 제거했죠. 제거한 후 쐐기 모양으로 자른 접시를 꽂아 놓는 것. 이거는 뭐라 그런다? 삽목이라 그런다. 삽목. 그러면 합접, 삽접, 호접. 그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1번이 답이네. 1번. 그렇죠? 1번.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pin접이란 말이 나오잖아. pin접.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죠. pin접은 뭐야? 이렇게 된 데다가 여기다가 핀을 꼽아서 연결을 했죠. 얘가 핀을 꼽는 거죠. 그걸 pin접이라 했죠. pin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pin접, 호접, 합접, 삽접이 어떤 모양인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도 몇 년 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림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깥채소의 접목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예요. 수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엔 수혜네. 아까는 뭐가 나왔었지? 아까는 습해가 나왔잖아. 습하다 그랬죠. 이번에는 수해, 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장애죠. 자, 수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야. 벽과 목초, 피, 수수는 침수에 강하다. 맞는 얘기죠. 벽과 목초와 피와 수수는.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키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수도작을 할 수 있는 건 뭐야? 물에 강하기 때문에, 물에 침수에 강하기 때문에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2번. 수온이 높은, 수온이 일단 높아. 수온이 높고, 두 번째 조건, 정체. 흐르질 않는 거야. 물이 고여 있는 거야. 탁수 뭐야? 흐린 물이지. 흐린 물에서 급히 고사할 때 벼는 적고 현상이 발생한다. 적고 현상이 아니고 뭐지? 이거는 청고 현상이잖아. 청고 현상. 청고 현상. 청고 현상.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3번. 표토를 많이 씻겨 내렸을 때는 새뿌리 발생 후 덧걸음을 준다. 덧걸음이 뭐야? 우리가 추비를 덧걸음을 했죠. 추비를 준다. 추비를 주는 거죠. 그 다음 4번. 얘는 옳은 얘기예요. 4번. 질소지 비료를 많이 주면 관수해가 커진다. 질소지 비료는 이제 그 많이 주면 뭐야? 지상부가 발달하죠. 지상부가 발달하면 뭐야? 도복하기 쉽죠. 지상부가 무거우면 위에가 무거우면 도복하기 쉽죠. 그래서 질소지 비료를 많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질소를 많이 주면 관수해가 커지죠. 그렇죠? 관수해가 커진다. 관수해가 커진다. 얘도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서 수온이 높고 물이 고여 있고 탁하고 그리고 급히 고사할 때는 이를 청고 현상이라 그런다. 청고 현상. 그래서 수해에 관여하는 요인을 제가 여기다가 상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볼까? 작물적 요인, 작물이나 품종, 그 다음에 생육 단계. 생육 단계에서는 분열 초기는 침수 피해가 작아요. 분열 초기는 침수 피해가 작지만은 수인기나 출수 계획에는
뭐 하다? 침수 피해가 크더라. 그 다음 침수 요인에는 수온, 수질, 이게 온도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기질의 소모가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커진다. 수질에는 청고와 적고가 있는데 청고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수온이 높고 물이 고여 있고 흐린 물이고 그렇게 된 조건에서 급히 고소할 적에 일어나는 것 청고 현상. 이번에 적고는 뭔가 보자. 적고. 수온이 낮은 유동청수. 완전히 반대죠. 여기는 수온이 높고 여기는 유동청수. 물이 움직인다는 거야. 청수, 물이 맑다는 얘기지. 그런 중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소모되고 갈색으로 변해서 천천히 죽는 거. 그것을 적고라 그런다. 적고. 갈색으로 변해서 천천히 죽는 현상. 적고. 그래서 이 청고하고 적고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배 환경에서 앞에서 나온 습해, 이 뒤에 나온 수해, 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하나는 습해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수해에 대해서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친환경 방지에서 해충과 천적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야.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해충과 천적의 연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해충과 천적의 연결이 옳으냐? 이런 얘기지. 자, 1번. 총채벌레, 콜레마니 진딧벌. 그 다음 진딧물, 무당벌레. 3번. 전박이 응애, 칠레이리 응애. 온실가루의 황혼존벌. 여기서 보면 진딧물은 뭐야? 콜레마니 진딧벌은 진딧물의 천적이죠. 얘는 진딧물의 천적이더라. 진딧물의 천적. 콜레마니 진딧벌은 진딧물의 천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콜레마니 진딧벌, 무당벌레, 진딧벌, 그 다음에 진디 혹파리 이런 것들은 진딧물이 천적이고 그 다음 총채벌레는 애꽃노린재 이것이 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충과 천적의 연결에 대해서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글로 풀어졌던 게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봤을 적에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12번 문제를 볼까? 그림은 점토 함량에 따른 토양 수분 함량, 점토 함량에 따른 토양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옳지 않은 것. 자, 보자. 점토 함량, 토양 수분 함량이야. 나는 뭐야? 나는 얘도 유효 수분이지. 유효 수분. 그러면 유효 수분보다 수분이 많은 건 뭐야? 얘는 포장용 수량이겠죠. 포장용 수량. 그 다음에 유효 수분보다 아래인 것은 뭐겠어? 위조점이겠죠. 위조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한번 볼까? 가는 뭐야? 포장용 수량이 있어요. 수분이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토양 수분 상태 이걸 뭐라 한다? 포장용 수량이라 한다. 그렇죠? 그다음 2번. 나는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으로 유효 수분이야. 무효 수분이 아니라 유효 수분이라 한다. 3번. 다는 작물이 시들게 되는 토양 수분 상태이다. 작물이 시들게 되는 토양 수분 상태를 위조점이라 하죠. 위조점에는 뭐가 있었어? 위조점에는 초기 위조점과 영구 위조점이 있었죠.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 초기 위조점은 방치에 있었더라도 물을 주면 살아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영구 위조점은 물을 줘도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 거. 그거 영구 위조. 영구이 말랐다니. 위조라는 게 마른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이 얘는 말라버리는 거야. 근데 초기는 초기이기 때문에 물을 주면 다시 수분을 주면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초기 위조점, 영구 위조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다의 토양 수분 함량은 다의 위저점이죠. 토양 수분 함량 식토에서보다 사토에서 높다. 식토에서보다 사토가 그냥 바뀌었네요. 그죠? 식토와 사토가 바뀐 거네. 사토에서보다 식토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처음 해봤을 때는 당황스럽겠지만 이 1번부터 4번을 보면 답은 나오는 거죠. 그죠? 왜? 나번이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효 수분이야. 그 다음에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중력이 완전히 배제한 남은 수분은 뭐야? 포장용 수량. 그 다음에 작물이 시들게 되는 토양 수분 상태를 우리가 위조점이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은 몇 번? 4번.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좀 멈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래 1, 2, 3, 4를 보면 답은 충분히 찾으셨으리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자, 13번. 이번 13번은 뭐냐? 요수량에 대해서 나왔네. 작물의 요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수량이 커지면 증산육률은 낮아진다. 기장의 요수량은 귀리보다 크고 흰 명아지보다 작다. 3번, 요수량은 작물 수분 경제의 척도를 표시한다. 4번, 요수량은 일정 기간 내 수분 소비량과 건물 축정량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아래다가 아주 친절하게 요수량의 의미, 증산계수의 의미, 증산 능률에 대해서 상세히 올려드렸으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수량과 증산계수는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지만 증산 능률은 요수량과 증산계수의 반대라는 의미를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수량이 뭐야? 작물의 요수량.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을 요수량. 증산계수는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 구분되시죠? 요수량과 증산계수. 예, 그 다음에 요수량을 보니까 일정 기간 내 수분 소비량과 건물 축정량 측정하여 산출한다. 얘가 맞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 작물의 수분 경제의 척도를 표시한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얘도 요수량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면 요수량이 커지면 증산 능률은 낮아진다. 그죠? 낮아지죠. 커지면 낮아진다 했어. 왜 했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정량의 수분의 증산에 축적된 건물량을 우리가 증산 능률이라 하는데 이런 요수량과 증산계수와의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증산 능률이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야. 그럼 왜 2번이 틀렸어? 기장의 요수량은 귀리보다 크고 흰 명아주보다 작다 이랬는데 제가 여기다 자세히 요수량을 써줬는데 우리 요수량 교재를 보면 뭐야? 그 조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조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요수량.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조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조사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보니까 기장을 보니까 여기는 310인데 다른 조사자 같은 경우는 274. 귀리는 604.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조사자에 따라서 요수량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꼭 뭐 597, 뭐 310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사자에 따라서 요수량은 변화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봤던 게 뭐였어? 흰명아주가 요수량이 가장 컸죠. 흰명아주가 요수량이 가장 크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기장이나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 기장, 옥수수. 이게 뭐야? 얘네들? C4 식물이잖아. C4 식물은 요수량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수량이 낮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장이나 옥수수 같이 이런 C4 식물은 요수량이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수량 문제도 뭐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항시 공부 때 흰명아주가 크다고 배웠는데 여기서 딱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좀 헷갈리더라도 답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으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다 맞히셨죠? 네,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면 연관과 교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작물의 유전성 쪽에서 연관, 교차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관과 교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어요. 옳지 않은 것. 1번.
같은 염색체상에서 함께 있는 유전자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연관되어 있다. 2번.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간의 교차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적게 일어난다. 이게 아니죠. 멀어져서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일어나는 거야. 더 크게 일어난다. 그게 옳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완전 연관인 경우 재조합 빈도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조합 번들을 0에서 50%를 보고 있죠. 그래서 3번도 완전 연관인 경우 재조합 빈도는 0% 맞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교차로 인해 상동 염색체 간의 유전 물질이 교환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써드렸습니다. 같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간의 교차는 거리가 멀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일어난다. 같은 염색체에 있더라도 두 유전자 사이가 거리가 멀수록 그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날 확률은 높아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나 한번 볼까요? 자, 정지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해서 무엇에 대해서 정지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1번. 휴립구파법은 맹류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2번. 성유법은 생육 초기에 장마철 스패를 막을 수 있다. 3번. 누수가 심한 자갈론이나 만식재배의 경우에는 심경이 불리하다. 4번. 일모작 답에서는 토양이 사지르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을 경우 추경이 춘경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작휴라는 걸 보자고. 작휴가 뭐야? 일항 만들기를 우리가 작휴라 했어요. 일항 만들기. 그럼 일항 만들기의 종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 평유법, 휴립휴파법, 휴립구파법, 성유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럼 평유법은 뭐야?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거.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한다. 어떻게 생겼나 볼까?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해. 그래야지 여기다 이렇게. 요거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평휴법. 평휴법. 그 다음에 그 휴립휴파, 휴립구파 보면 얘는 이 색으로 할까? 이게 됐을 경우 여기다가 휴를 뭐라 했어 아까도? 휴자는 밭전자에 토양이 두 개다. 그 뭐야? 토양을 얹는다는 거야. 위로 올렸다는 얘기야. 휴파. 이렇게 올려진 곳에다가 파종하는 것. 얘를 우리가 휴파법.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 고래, 낮은 고래에 파종하는 것을 휴립구파법. 이게 그림으로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성유법은 뭐야? 성유법. 성유법은 이렇게 해서 심는 거. 얘는 성유법.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 평유법, 휴립휴파법, 휴립구파법, 성유법. 거기 성격들이 있죠. 성유법은 뭐야? 일항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휴립구파법은 맹류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 교재에 표시해놨고 우리가 이 작효에 대해서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휴법. 생육 초기에 장마철 습해를 막는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습해나 동해나 이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수가 심한 자갈론이나 아무래도 자갈은 누수가 심하겠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식재배의 경우에는 심경이 불리하다. 심경이 불리하겠죠. 심경이 뭐야? 깊이 하는 거죠. 심경이 불리하다. 그 다음 4번. 4번에 보면 일모작 답에서는 토양이 사질이고 사질은 뭐야?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 강수량이 많을 경우 추경이 춘경보다 유리하다. 이게 틀린 거네. 추경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고쳐야 맞는데 얘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휴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자. 양적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전 현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양적 유전.
양적 유전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질적 유전이 있겠지.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 양적 형질에 대해서 양적 형질, 양적 유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양적 형질은 폴리진에 지배한다. 그렇죠? 폴리진이 지배한다. 양적 형질 하면은 폴리진이 항시 따라 나오게 돼 있죠. 폴리진이 지배한다. 두 번째, 폴리진은 맨데식 유전 분석을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유전 분석을 할 수 없다. 옳으신 얘기. 3번, 표현형 분산은 유전 분산과 환경 분산을 포함한다. 유전 분산과 환경 분산을 포함한다. 맞는 얘기죠. 표현형 분산은 유전 분산과 환경 분산을 포함한다. 4번, 유전력은 유전 분산을 환경 분산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뭐야? 틀린 거죠. 뭐야? 유전력은 뭐라 했어? 유전 분산을 표현형 분산으로 나눈 거죠. 여기에 있는 요거에 나오는 거야. 표현형 분산. 이거는 아주 두 개가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내가지고 지문을 만들었네요. 표현형 분산은 유전 분산과 환경 분산을 포함하는 거고, 유전력은 유전 분산을 표현형 분산으로 나눈 값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이더라. 답이 몇 번? 4번. 4번. 양적 유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양적 형질은 폴리진이 지배하고, 폴리진은 맨데식 유전 분석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표현형 분산은 유전 분산과 환경 분산을 포함하고, 유전력은 유전 분산을 표현형 분산으로 나눈 것. 그래서 유전력은 표현 분산에 대한 유전 분산의 비율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으로 가보자. 17번. 제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초제 문제가 나왔어요. 뭐야? 잡초죠. 잡초를 없애는 거죠. 제초제라는 것은. 자, 1번. 벤타조는 선택성, 이행성으로 생육 초기에 살포한다. 2번. 심아진은 트리아진계이고 선택성으로 파종 후 종자의 발화전을 토양에 살포한다. 3번. 니눌로는 페녹시계이고 일반 밭작물의 파종 후 토양 처리제로 이용한다. 4번. 파라쿼트는 비필딜리움계이고 비선택성으로 국내에서는 판매 금지 품목이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리눌론이죠. 얘는 뭐야? 요소계잖아. 요소계. 또 하나, 그러면 여기서 페녹시계는 뭐가 따라와야 돼? 페녹시계 하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잖아. 가장 많이 보는 거 우리가 2.4D잖아. 2.4D. 그치? 2.4D. 2.4D는 제초제의 원조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요. 제초제의 원조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2.4D죠. 그게 페녹시계. 이행성이 크고 1년생 광엽잡초 제초제이다. 이렇게 되죠. 그 교재에 보면 제초제의 화학적 특성에 의한 분류에서 보면은 페녹시계, 아미드계, 그 다음에 트리아진계 여기 나와 있는 심아진이죠. 심아진.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요소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거 리눌론. 그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라코트는 이제 그라목손이라는 거예요. 그라목손.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어느 날 뉴스에서 좀 되긴 했지만 어떤 여성이 그 가족들에게 그 그라목손을 조금씩 해가지고 살해하고 뭐 보험료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게 그라목손이에요. 파라코트.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제초제 보면 제초제 저항성 잡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잡초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좀 높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그 잡초의 분류, 논잡초냐 밭잡초냐, 그 다음에 1년생이냐 다년생이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벽과 방동산익과 광엽잡초 이렇게도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 잡초에서는 논잡초냐 밭잡초냐로 구분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있는 게 뭐야? 제초제 종류에서 제초제 활성에 따른 분류 있었죠. 선택성 여부에 따라서 선택성 제초제냐 비선택성 제초제냐, 그 다음 이행성 여부에 따라서 접촉형 제초제냐 이행성 제초제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행성에서 뭐 벤타존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야? 이행성 제초제였죠. 그리고 파라쿼트는 접촉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초제 화학적 특성에 의한 분류. 이 종류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초제 저항성 잡초라는 의미가 있었고 거기에 종류가 있었죠.
서프니 우레아의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 계통이 발생하여 작물 수량을 감소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제초제 저항성 잡초.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잡초에 대해서는 다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초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녹시계 하면은 2.4D를 꼭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 이번 문제는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모두 고르면 있죠. 자, 기억. 벼의 내건성은 출수 개화기와 유수기에 가장 강하고 얘가 틀렸네. 미식하면 약해진다. 그 다음에 목초의 하고 현상은 여름철 고온과 건조가 심할수록 급증하며 티머시의 피해는 화이트 클로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야? 맞는 얘기죠. 목초의 하고 현상. 이 뭐야? 북방형 목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북방형 목초. 북방형 목초에서 장일일 경우 고온, 뭐 건조, 뭐 이런 거가 요인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봄철 누추위가 올 때 저녁에 충분히 관계하면 채소, 과수 등의 약한 서리를 막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다.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거네. 기억은 틀린 거야. 일단 기억은 틀렸다고 보니까 안 되는 거고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을 보자. 니은이냐 아니 디귿이 맞는 리을인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 여기서 지금 니은과 디귿은 맞았어. 그럼 리을을 보자. 리은. 근계가 얕게 발달하거나 스페를 받았을 때 부정근의 발생력이 큰 경우 내습성이 어떻게 된다서 강하다 했죠.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네.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거나 리을이 들어가거나 기억이 들어가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답 찾기 쉽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3번. 목조의 하고 현상은 여름철에 고온과 건조가 심해서 급증하며 티모시의 피해는 화이트 클로버보다 크다는 것. 이것이 맞는 얘기다. 그리고 벼의 내건성은 여기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생시세포 감수 분열기에 가장 약하다. 생시세포 감수 분열기에 가장 약하고 그 다음이 출수개화기와 유수기. 그 다음에 가장 강할 때는 분열기에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번. 이제 두 문제만 남았네요. 두 문제. 19번 문제 보니까 식물생장 조절제의 재배적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식물생장 조절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우리가 식물생장 조절제는 많았죠.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ABA, 에틸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보면 1번 지베렐린은 거봉포도에 무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죠? 무핵화를 유도하는 거 지베렐린 옳으신 말씀입니다. 2번 포스트 D는 포인세티아의 줄기 길이 단축에 사용한다. 포스폰 D는 여기서 뭐야? 포인세티아도 그렇고 국화 같은 경우도 줄기 길이 단축에 사용을 하죠. 옳으신 얘기. 3번 키네틴은 종자의 휴면을 연장하여 발화를 억제할 때 사용한다. 키네틴이 뭐야? 시토키닌 유죠. 시토키닌 유죠. 근데 여기서 키네틴은 뭐야? 키네틴은 어떻게 됐어? 휴면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발화를 촉진하는 거죠.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거야. 작용. 근데 우리가 시토키닌 하면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있어서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죠. 세포 분열을 촉진하더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시토키닌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는 거고 키네틴은 시토키닌의 종류이며 휴면 타파와 발화를 촉진한다. 근데 얘는 뭐래서 휴면을 연장하여서 발화를 억제한다 했으니까 얘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다음 A세포는 오이의 암꽃 착생수를 증가시킨다. 오이의 암꽃 착생수를 증가시키는 것 맞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세포는 오이의 암꽃 착생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세포제 유전자적 웅성불임성을 이용하여 육성된 F1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작물의 유전성에 대해서 나왔네.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는 거.
이용해서 F1 품종을 이제 만드는 거죠. F1 품종. 자, 1번. 웅성불임친, 웅성불임유지친, 임성회복친의 세 종류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죠. 세 종류. 웅성불임친과 웅성불임유지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이 세 종류가 필요하더라. 맞는 얘기죠. 2번. 2번 놔도 3번부터 보자. 웅성불임치는 조합 능력이 높으면서 체종량이 많아야 한다. 옳으신 말씀. 4번. 임성회복치는 화분량이 많으면서 F1의 임성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웅성불임성을 이용한 F1 종자 생산에서 3계통법, 우리가 2계통법도 있지만 이제 3계통법이 더 출제 빈도가 높죠. 3계통법. 여기다 상세히 써 드렸는데 하나하나 보고 갑시다. 3계통법은 세포질적 웅성불임을 이용한 F1 종자 생산인데 여기서 보면 웅성불임친, 웅성불임유지친, 임성회복친 등의 세 계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3계통법이라고 하죠. 두 번째, 웅성불임친은 완전 불임으로 조합 능력이 높으면서 체종량이 많아야 된다. 조합 능력이 높으면서 체종량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 웅성불임 유진치는 웅성불임친의 자식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배의 반복친으로 쓰이고 그 다음 임성회복친은 화분량이 많으면서 F1의 임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임성회복 유전자가 동형잡합체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야? 여기서 보면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작물의 유전성에서는 어려워하지 마라. 그대로만 암기를 하면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문제가 출제되는 빈도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2번은 왜 아니냐? 여기 세 개는 옳으면 하나는 옳지 않은 걸 거 아니야? 자, 육성된 F1 품종의 핵은 스몰 RF 유전자 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됐어? 스몰이 아니라 라지 RF, 라지 스몰 F 이렇게 돼. 아니, 잘못 썼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F 이렇게 돼야 되겠죠? 라지 스몰 라지 R, 스몰 F, RF 이렇게 스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표현한 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 다음 세대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육성된 F1 품종의 핵은 어떻게 라지 R, 스몰 FRF가 이러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유전성까지 작물의 유전성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 풀었는데 뭐 시험 봤을 때 하고 지금 또 문제를 풀어보니까 저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결과를 기다리실 거고 근데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고득점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지방지휘 공부하신다든가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20문항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내년 2027년부터는 어떻게 돼? 27년부터는 25문항으로 바뀌죠. 문항수가 느는 거예요. 이거는 재배학 개론도 그렇고 식용작물학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다 25문항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5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까지는 20문항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앞으로 27년도에 25문항.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마찬가지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고 핵심적인 문제를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문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저랑 문제를 최신 문제도 풀기도 하지만 또 중간에 뭘 하죠? 우리가 시점 감각 기르기를 하죠. 시점 감각 기르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계속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를 그 단락에 맞게끔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20문항이나 25문항이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 기초적인 기반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뭐 문항이 늘어도 걱정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2026년 4월 4일 날 치러진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보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좀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저런 유행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었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문제를 풀 적에는 답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까지 제가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보신 분들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꼭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은 항시 올해 붙어야 돼. 계획을 뭐 몇 년 이렇게 세웠다가는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니까 항시 계획은 이번에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